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9일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여서 비욘디에서 대한건선학회와 함께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욘디 PD 최희선이고요. 오늘은 건선의 최신 치료와 함께 임상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볼 거고요. 또 이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대한건선학회의 방철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방철환입니다. 주로 네. 건선에 대해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오늘도 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피부과에서 이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대한건선학회 정보이사로 또 여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그리고 건선의 최신 치료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내용까지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준비해 주신 내용들 한번 차근차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선이고요. 일단 건선이 어떤 질환인지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질환이 사실은 100명당 1명 정도 생기는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얼마나 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선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혹시 이분 누구신지 다들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킴 카다시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킴 카다시안이 건선을 이제 앓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건선을 앓으면서 아주 좋은 치료를 아마 받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이거를 블로그에다가 올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막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자연 치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독 주스 같은 걸 마시면서 이제 지냈던 그런 나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한 2018년, 19년까지도 약간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건선을 주로 보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안타까웠었는데 그 음. 이유는 사실 이제 제 환자인데 아주 심했던 그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고 나면 한 번, 두 번 만에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또 환자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임상시험이라는 걸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 제제 같은 경우에 모두 이런 그 임상 시험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환자분들께도 이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약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선 치료에 있어서 뭐 해독 주스를 먹는다는 등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서 신약들도 많이 나왔다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신약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심했던 분들도 거의 건선이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게 오. 요새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건선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아주 뚜렷한 경계가 있고 각질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요. 피부가 두꺼워지는데 이것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성 경과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많냐 이렇게 보면 보통 0.1에서 8%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구권에서는 한 3에서 5%, 일정 지역에서는 8%까지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0.5에서 1%, 그래서 100명당 1명꼴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질환이 20대, 30대에 주로 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이 많은 이 시기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모두 다 유전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발생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보통 가족력이 있는 환자가 25%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보다 보면 개인적인 이런 유전 소인과 환경적 요인, 뭐 흡연, 뭐 음주, 생활 습관, 그다음에 이제 비만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건선이 일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선과 건성 피부는 서로 다른 질환이고 만성화된 습진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선의 유병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로 서구권에서 이렇게 좀 더 많고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조금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만성화된 습진이 이제 만성 단순 퇴선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모양이 사실은 좀 건선처럼 보일 수가 있고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하는 짧게 이제 왔다 가는 그런 구진 인성성 질환도 건선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균상 식육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피부암인데 이것도 사실은 건선과 비슷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자체는 사실은 이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까지 올 수 있는 건선, 그래서 이 건선이 어떨 때 또 심해지는지 이런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선 같은 경우에는 몸통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잘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두피 쪽에 생긴다든지 귀 뒤쪽에 생긴다든지 하면 건선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팔꿈치라든지 무릎과 같이 이렇게 굽히는 쪽에도 좀 잘 생기는 병변입니다. 그리고 손톱에도 이렇게 기름을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병변 또는 손톱에 이렇게 구멍이 푹 패이는 병변 이런 것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생기는 그런 병변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피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피라든지 손톱, 발톱, 그 다음에 특수 부위에도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선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타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판상 건선이 이제 가장 흔한 타입이라고 하면 이러한 건선이 갑자기 심해지고 열이 나게 되면 전신성 농포성 건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도 많이 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목숨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건선의 모양이 변한다고 하면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변이 생기게 되면 판상으로 있던 그런 병변에 이런 중심부나 가장자리에 농이 막 생기면서 열이 막 나고 많이 아프고 이제 몸에 기력이 없고 힘이 빠지고 이제 이런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국소성 농포성 건선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손발바닥 농포증입니다. 손발바닥에 주로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한 90%에서 흡연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길 경우에는 일단은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치료가 매우 힘들지만 요새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가시면은 치료가 많이 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건선의 한 타입인데요. 홍색 피부 건선이라고 해서 온 피부가 전부 다 건선으로 뒤덮이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 사실은 앞서 보여드렸던 다른 건선들보다도 훨씬 더 치료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지금 요새에는 이러한 건선도 생물학 제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선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생기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도표로 의사들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외부 자극과 스트레스, 감염, 흡연, 비만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의 자극이 오게 되면 건선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에서 건선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 피부에 가장 처음 이제 그 접하게 되는 면역 세포인 수지상 세포가 인터루킨 23이라는 물질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키가 되는 그런 팩터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T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주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다른 모양의 T 세포로 바뀌면서 여기서 인터루킨 17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건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인터루킨 23이나 17을 막으면 건선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선의 악화 요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피부 외상이나 감염, 기후, 피부 건조 등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약물, 술과 담배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단 외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긁거나 다치거나 쓸리거나 이런 곳에 그 모양대로 건선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중증 활동성 건선의 이제 징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선이 있는 분이신데 이런 식으로 긁거나 쓸린 자리 그대로 건선이 생길 때에는 아, 나의 건선이 지금 활동 상태에 있구나.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선은 이렇게 외상이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감기 이후에 생기는 물방울 건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선은 사실은 유전적 소요인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이 물방울 건선은 이제 만성화되는 판상 건선으로 가기도 하지만 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물방울 건선이 왔을 때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면 만성화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후와 피부 건조인데 건선은 대체로 겨울에 나빠집니다. 그 이유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인데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피부의 마지막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런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여기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건선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또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워지는데 막 긁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상이 생기는데 이것이 건선을 악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주로 건선은 겨울에 악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를 충분하게 말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입니다. 일단
흡연은 건선의 위험도를 2배 증가시키고 치료 효과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면 건선병변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은 흡연을 하신 분들은 금연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주 같은 경우에도 면역 체계를 교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선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선은 일단은 개인적인 그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이것이 이제 통틀어가지고 생기게 되고요. 이것이 아주 지속이 되게 되면 건선 관절염, 척추 관절증, 고혈압, 이상 지지혈증과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심장병 그리고 눈에 생기는 포단막염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대사 질환 포럼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과 건선 관절염,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까지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의 교정이고요. 그래서 몸무게를 조금 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훨씬 더 약 효과가 좋아지기도 하고 건선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건조를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습제를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이걸로 안 될 때는 이제 바르는 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는 약으로 잘 안 되게 되면 광선 치료와 경구약을 하게 되고요. 이걸로도 안 될 때는 생물학 제제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 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이 인터루킨 23과 17을 막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지금 치료의 기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루킨 23과 17을 막게 되면 건선을 90% 이상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3을 막는 약제로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카이리치라는 약제가 있고 또 트램피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을 막는 약은 코센틱스라는 약이 있고 탈츠라는 약이 있습니다. 인터루킨 17이 이제 최종적으로 피부에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인터루킨 17 제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요. 인터루킨 2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맞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동등한 효과가 나오는데요. 주사 맞는 간격이 이 17 제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면 23 제제는 2달에서 석 달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게 되니까 그런 간편함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또 17 제제 같은 경우엔 건성 관절염과 같은 좀 이제 특수 질환이 이제 동반되어 있을 때 효과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 주치의나 아니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좀 상의를 통해 가지고 약제를 나중에 골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생물학 제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선 중증도가 이제 중등증에서 중증 이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파지 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지 점수는 얼굴, 상지, 하지, 몸통을 나누고요. 각각의 홍반의 정도, 그 다음에 두꺼운 정도, 각질의 정도를 나눠가지고 점수를 재는 방법이고요. 지금 중등증에서 중증을 나누는 기준은 대략 한 이 파지 점수 10점으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지 점수가 90% 이상 좋아진다는 것을 파지 90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생물학 제제의 효과는 파지 90의 달성률이 80% 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이렇게 되면 한 95% 좋아진 건데 이런 정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지 100이라는 것은 100%다 좋아지는 환자의 비율이니까 그런 환자는 한 50에서 60%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심했던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좀 되찾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게 한 95% 좋아진 거라고 했는데 파지 90이 한 어느 정도일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실 여기 있는 거 제가 좀 잘라가지고 한 군데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던 부분에서 한 군데 정도 남는다. 요게 한 파지 9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생물학 제제는 어떠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 전에 파지 10점 이상 그리고 체표 면적 10% 이상을 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경증 건선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제 약가가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약가가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심하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먹는 약 치료나 광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가지고 효과가 없게 되면 생물학 제제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급여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일단 6개월까지 이제 효과가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맞추게 되면
얘기 들으셔보셨겠지만 중증 산정 특례를 받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약제 이제 급여가가 훨씬 더 낮아지게 돼서 아주 중증인 분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이렇게 건선이란 병이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그런 기전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또 최신 치료로 또 생물학 제제들과 그리고 경구약 얘기는 조금 덜 해주셨네요. 네. 네. 경구약 얘기도 잠깐만 네. 말씀드리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과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약제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약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많이들 찾아보셔가지고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들을 보통 음. 3개월에서 6개월을 사용을 하고서도 효과가 없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사실 중증까지 가는 환자의 비율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증까지 간 경우 그리고 경구약 치료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 이제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건조하시고 또 가렵고 또 고통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임상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교수님께서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건선 임상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한국 임상 시험 참여 포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이제 그 임상을 하고 있는지를 모든 질환별로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일단 주소는 코리아 클리니컬 트라이얼스.org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셔가지고 저도 이걸 직접 해봤는데 이게 첫 페이지인데 여기에 건선 치시고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식약처 승인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어떤 게 뜨는지를 한번 봤는데 모집중을 이제 이렇게 해보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진짜 지금 여기서 모집중인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건선 자체에 대한 것이고 그 밑에 거는 이제 건선 관절염에 대한 것인데 요 밑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진행을 한 지가 오래된 거여서 일단 밑에 있는 건 오래된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이걸 연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당장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주크라바시티닙이라고 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이로신 임산화 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그런 효소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약제인데요. 소아 시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세에서부터 18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도 모집 중에 있고 이것이 잘 뜨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승인 완료는 이제 지금 당장 모집 중인 것은 아니고 앞으로 모집 중일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국얀센에서 하는 JNJ77242113이라고 하는 코드에 약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아직까지 이제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내년 초쯤에 이제 시작할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한번 이렇게 그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씩 다 클릭을 해봤는데 일부는 조금 이제 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된 것도 있긴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문의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아마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새로 시작하거나 현재 임상 중인 임상시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소아한테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2, 그래서 이제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2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억제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JNJ 7223 이렇게 막 길게 얘기하고 있는 그 약제, 그것이 인터루킨 23 수용제 기량제입니다. 일단 기전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인터루킨 23이 T세포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이것이 T세포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인터루킨 17을 이제 내뿜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생략했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루킨 23이 뿜어져 나오면 이 T세포에는 이 인터루킨 23을 받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붙어야지 여기에서 이제 신호가 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병적인 그런 T세포로 바꾸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이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터루킨 23을 받지 못하게 수용체를 맞거나 아니면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의 어떤 작용을 막게 되면은 그 병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런 약제들로서 이제 그런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부터 어떤 약제들을 보게 되면 아주 1980년대 그다음에 1990년대 이전에는 건선에서 표피가 막 증식을 하고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이걸 억제하거나 아니면 표피 탈락을 촉진하는 약을 썼다고 하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면역 억제를 썼고 사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사이클로스프린이 이런 약제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대 들어오면서 생물학 제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표적 면역 억제제로서 타이로신 카이네즈 2, 그 다음에 인터루킨 23 수용체 억제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구 복용약이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3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구 복용약 이제까지 이제 생물학적 제재는 다 주사를 맞아야 돼가지고 한 달이나 뭐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와야 되는데 경구 복용약은 약간 그런 것이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3상 임상 시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일단은 임상 1상부터 4상까지는 사람한테서 하는 그런 임상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전임상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동물 또는 아니면 세포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포 독성은 없는지 동물에 대한 독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모두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효과가 있겠다. 또 그리고 환자한테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일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일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건강인한테 이제 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이것이 약이 얼마나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안전한 약인지를 보는 것이 일상 임상 시험입니다. 일상 임상 시험에서 이게 이거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한데 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이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사람의 명수를 늘려가지고 100명에서 200명 내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약을 적은 용량에서부터 많은 용량까지 여러 군을 이제 두어가지고 어떤 용량에서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면 부작용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약은 요 정도 용량이면 안전하면서도 효과도 굉장히 좋네 이걸 확인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3상 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상은 그래서 이제 용량까지 정해진 그 약이 진짜로 유효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각 나라의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여서 사실은 안전성이 어느 정도 획득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 1000명 내외까지도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000분의 1로 나타나는 확률까지의 부작용까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이 진짜 임상 시험이 아니냐, 이것이 진짜 안전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전임상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안전성이 많이 이게 확보가 되어 있는 약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약제들 만약에 3상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존립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일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약을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보통은 3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위약군이라고 해가지고 약이 아닌 그러니까 가짜 약이죠. 가짜 약과 진짜 약을 비교를 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효과 차이를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위약군에다가 진짜 약을 이제 들여가지고 위약군에서 이제 약을 바꿨을 때 진짜 효과가 나온지까지 보는 그런 임상 시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상 시험 3상이 끝나고 나면 그 약제는 시판 허가를 받게 되고 이제 약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 됩니다. 그러고 나면 4상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4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는 1000분의 1까지 봤지만 사실은 이제 뭐 훨씬 더 많은 실질 상황에서의 환자들한테 썼을 때 부작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환자들이 얼마나 이 약제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4상 임상 시험이 됩니다. 이 3상과 4상의 가장 큰 차이 같은 경우에는요. 3상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을 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이에도 제한을 두게 되고요. 환자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제한을 두고 진짜로 이것이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한 것이 3상이라고 하면 4상은 뭐 당뇨가 있는 환자들 뭐 아니면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들 아니면 뭐 암이 있다가 치료가 된 환자들 이런 실질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진짜 환자들에서 효과가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를 보는 거니까 사상시험은 사실은 이제 식약처에서 우리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시판 후 조사, 그다음에 특수 양리작용, 그다음에 이것이 다른 병의 이환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이런 것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시험은 시판 이후에 하는 임상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2 억제제나 인터루킨 23 수용체 기량제 같은 경우에는 3상 시험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제 인터루킨 23이나 17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수행을 했었는데 여기를 막아도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했고 그러한 그 루트를 차단하는 다른 약제이니까 아마도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서 진행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소아 환자한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만 2세에서 18세인데요. 아까 제가 그 한국 그 임상고 사이트에서 이제 네. 보여드렸던 그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약제 하나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 다른 회사에서 또 이제 내년 초에 시작 예정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내년 후부터 이제 내년 초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한국 얀센에서 하는 것은 인터루킨 23 기량제인데 이것도 내년 중에 시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환자들한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은 생물학제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수한 그런 중증 산정 특례 적용이 되지 않으면 가격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중증 산정 특례 적용 조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개월 이상의 2가지 이상의 치료에서 반응이 없어가지고 치료가 어려울 경우, 그래서 이때는 이제 파지 점수가 10점 이상 이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경구 약제라든지 광선 치료를 하게 되면 건선 점수 파지 10점 이상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약제로는 이런 생물학 제제라든지 신약을 사용할 기회가 굉장히 좀 적을 경우가 많은데요. 임상시험 참여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약제를 끊고 나서 적어도 한 달 이상 끊고 나서 파지 10점이나 12점 이상일 경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임상시험 참여 조건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중증 산적 특례는 무조건 약을 사용을 하면서 좋아지지 않고 10점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면 임상시험 참여 조건 같은 경우에 약제를 모두 끊고 10점 이상인 거니까 훨씬 이게 조건이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임상시험 참여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보통은 한 1년까지 이제 본 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연장 연구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5년까지 이 약이 안전한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약마다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장기간 연장 연구를 하게 되고요.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그 이전에 다른 약제들에서 연장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새로 임상을 하는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제제 정도까지의 어떤 효과 아니면 그보다 약간 못 미치는 효과가 이제 나오는 약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제들이 국내에 시판되지 않거나 만약에 시판되면은 아주 고가의 이제 약가가 산정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뭐 한 4년, 3년, 4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연장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되죠. 근데 가끔은 이제 이런 것이 중단돼 가지고 환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임상시험 참여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드물게도 조기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키주맙이라고 하는 인터루킨 23을 막는 약제가 사실은 임상을 하다가 다른 경쟁 약제에 비해 가지고 아주 효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중단이 돼서 사실은 연장 연구를 하다가 이제 중단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됐던 그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그 약제도 아주 좋은 약제였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니까 많이 아쉬워하고 그 다음 임상은 또 언제 있는지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이외에 임상시험 참여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해진 날짜에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을 먹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4주, 12주, 16주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 날짜에 꼭 오셔야 되고
딱 그 날짜에 오신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3, 4일 이내에 오게 이게 아주 오셔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 와야지만 이 약제의 어떤 유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에 오지를 못하면은 중도 탈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참여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아까 전에도 위약이 있다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약이 대체로는 한 석 달에서 네 달까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요새 나오는 모든 임상은 위약 후에는 진짜 약으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환자들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위약만 있고 중단이 되게 되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약만 쓰고서 좋은 걸 하나도 못 느끼게 되면 안 되게 되니까 보통은 이제 위약 이후에 진짜 약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 그 이후로 9개월 정도 본 임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연장 연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직접 그렇게 느꼈던 경험했던 적도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심한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전신적으로 건선이 다 와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체중도 빠지고 잘 드시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심한 환자였는데 이제 넉 달까지 어떻게 이제 잘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잘 맞게 되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현재 이제 연장 연구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데 그때 이제 넉 달 동안 이제 견디는 동안 조금 힘드시긴 하셨지만 이제 제가 넉 달 이후엔 진짜 약으로 가고 지금 다른 약을 먹는 것보다도 아마도 더 좋을 것 같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셨고요. 신뢰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일단 진짜약은 보통 요새 나오는 것들은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믿고 좀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성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드물게 이제 몰랐던 안전성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약들 중에는 이런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적은 없는데요. 2000년 이제 초반 때 이제 시행을 했던 그런 약제 중에는 이제 뇌 쪽으로 아주 특수한 질환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은 면역을 너무 억제를 하다 보니까 뇌에 이제 그런 세균성 질환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것이 임상 중에 나온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약으로 시판이 되고 나서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전체 이걸 쓴 환자 중에서 한 4~5명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FDA 식약처에서 이것을 더 이상 쓰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약제를 처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안전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나오는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약제를 만들 때는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 루트가 있을 텐데요. 그런 기전이 있을 텐데 그 기전상으로는 사실은 아주 커다란 안전성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성 문제는 언제든지 내포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진료 현장에서 만약 내 가족 중에 그러니까 이건 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가족 중에 심한 건선 환자가 있다면 임상 시험을 참여시킬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가족인데 이제 현재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사이클로스프린 같은 약제를 써서 10점이 안 될 것 같은데 임상 시험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로 요새는 그런 기전이 잘 밝혀져 있고 그거를 이제 아주 선택적으로 맞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아주 이렇게 넓은 범위로 면역을 억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진짜로 약간 핀포인트 같이 아주 쪽집게식으로 이제 집어내는 그런 약제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효과는 나오면서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가족 중에 심한 건성 환자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참여를 해도 된다. 참여를 하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건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고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전신 염증 반응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이 심해지게 되면 동반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선성 관절염이라든지 심장 질환 그리고 대사성 질환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상으로는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동반 질환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나올 때 빠르게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완치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훌륭한 약제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생물학 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치는 안 되지만 거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이런 좋은 치료가 있다는 걸 모르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약제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면은 좋은 치료가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약제가 임상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생물학 제제들도 모두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발전 중에 있고 더 환자들에게 이제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고 또 편의성이 있는 그런 약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상시험 확인은 1차적으로는 의료진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탈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한 번씩 다 들어가 봤던 것처럼 잘 되어 있으니까요. 요걸 보시고 또 여기에서 좀 정보가 미흡하다 싶으시면 그걸 의료진들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요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쉽게 임상 참여도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까지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이 세계 건선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대한건선학회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벤트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운 이모티콘도 준다고 들어서요. 예, 맞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대한건선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맨 앞에 팝업창으로 세계 건선의 날 건선 바르게 하기 캠페인이라고 이제 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참여 방법이 다 나와 있고요. QR코드 스캔을 하게 되면 건선의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퀴즈를 이제 4개를 풀게 되고요. 요걸 푸시고 나면 이제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이 건선학회 요 이모티콘을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매년 10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건선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건선 환자들이 건선에 대해서 크게 이제 편견 없이 그리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캠페인은 모든 환자들이 어떤 제약 없이 건선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액세스를 잘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세계 건선의 날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기간이 11월 13일로 끝나니까 꼭 요거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이모티콘 받으셨나요? 저 이미 받았고요. 이미 받으셨나요? 네네. 움직이는 이모티콘, 뭐 네. 도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참여를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이렇게 건선의 최신 치료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강의해 주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셔서 질의응답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질문 읽어드릴 테니까요. 네, 네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피바이러스님인데요. 건선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생물학적 제재가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모두 주자제인가요? 라고 질문 남기셨네요. 네. 아마도 이제 주사제인가요? 라고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주신 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많이 심하면 특히 두피 같은 데 있게 되면은 많이 각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는 데 이제 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가거나 수영장 가거나 아니면 뭐 목욕탕 가거나 이런 것이 다 이제 많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제재 많이 나왔는데요.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건 모두 주사제이고요. 지금 이제 생물학 제제 또는 이제 표적 치료제 같은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임상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네네네. 그 경구약인가요? 경구약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임상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시판이 되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런 걸 조금 빨리 접해보고 싶으시면 조금 이제 중등증에서 중증의 건선이라고 하면 이런 임상 시험을 참여를 해주시면 빨리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추러스님 질문인데요. 저도 귀 뒤에 살짝 건선이 있는데 약한 건선 환자도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예, 안타깝게도 음,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중등증에서 중증의 건선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참여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특수 부위에 생기는 건선에 대한 임상이라고 해가지고 오, 온 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피라든지 아니면 겨드랑이 또는 뭐 사타구니 뭐 이런 식으로 특수 부위에 건선이 생긴 거에 대해서 임상이 가끔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그럴 때에도 어느 정도 좀 심한 환자가 참여가 가능하고요. 사실 이것이 약한지 아니면 중등증에서 중증인지는 의료진이 직접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서요. 한번 그거는 저희가 봐야지 알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약한 건선은 좀 참여가 좀 쉽진 않다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솔솔님 질문인데요. 건선이 이미 말씀 주신 약같이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가 많이 개발됐는데 이런 시중 약이 안 될 경우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금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물학 제제 같은 경우에 이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온몸의 건선의 90%가 없어지는 사람의 비율이 80%니까 네. 그것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이 20%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생물학 제제를 자꾸 변경을 하면 할수록 약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경구약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은 그 앞에서의 그런 그 생물학 제제와는 기전을 좀 다른 걸 건드리게 되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렇게 조금 잘 안 듣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신약들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음. 때문에 약이 안 들어서 건선이 이제 꽤나 좀 올라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임상 시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임상시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쿠쿠프리님이 질문 남기신 것처럼 혹시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면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통 해당되면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경구 약제 같은 거, 뭐 면역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알거든요. 이분은 그런 치료를 하면은 중증 산정 특례라든지 그런 급여 조건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음, 있으면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임상 시험 참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음, 사실은 담당 교수님마다의 어떤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담당 그 교수님이나 주치 선생님께 혹시 그런 뭐 새로 하는 임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건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먼저 임상시험 진행되는 것 있는지 여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진님 질문인데요. 건선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질병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것도 임상시험을 하냐고 임상시험 종류가 엄청 다양한가 봐요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사실은 이제 건선이 피부에 생기니까 가벼운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하시는 조금 이렇게 뭐 각질 생기고 좀 가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건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80%에서는 이제 대략 좀 경증으로 가게 되고요. 20%의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점점 진행을 하면서 음, 중등증, 중증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은 중등증, 중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사성 질환과 심장 질환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사실은 몇 배 이상 심장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심
어, 허트 페일리어 신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확실히 많이 늘어난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안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건성 관절염 같은 경우도 이제 훨씬 더 쉽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건성 같은 경우에는 단지 피부의 질환이 아니다, 전신 면역성 질환이고 염증성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빠르게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러한 건선의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보통 대략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이 생긴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건선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대략 한 15년 이 정도 지나면 심장 질환이 좀 더 잘 생기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증의 질환이, 심장 쪽 질환이 보통 한 50대 이상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20, 30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한 2배, 3배 정도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심장내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건선의 이런 빠른 치료, 심한 환자들의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언지를 주신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벼운 질병은 아니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훨씬 더 아주 위중하게 이제 외국에서는 보고 있고, 일단 유병률이 높았다고 들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유병률도 높고 건선 심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임상 시험 종류가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 전보다는 임상 시험 종류가 지금은 줄어든 것입니다. 네. 왜냐면요, 임상 시험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너무 좋은 약이 나와 버리니까 일단은 그 약제들을 다행인 거네요. 예, 네. 뛰어넘을 수 있는 약제가 나와야지 임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들 측에서도 내가 저런 그 경쟁사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더 나은 점이 있어야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가 확보가 좀 어려운 경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임상 시험이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선이 비단 이제 피부가 건조한 것뿐 아니라 뭐 대사성 질환 그리고 뭐 심장 질환까지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 30대에 그런 대사성 질환이 오는 경우에는 소아 때 건선이 있는 경우인가요? 그 소아 때부터 오는 분들은 더 심하게 올 수가 있고요. 아, 그게 아니어도 20대 아주 중증으로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뭐 한 7년, 8년 막 이렇게 지나도 금방 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의 염증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요. 이렇게 건선이 심하신 분들 또는 건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저기 해피바이러스님 질문 좀 지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건선이 류마티스 질환과 비슷하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도 자가 항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염증 수치가 굉장히 뛰어 오르게 되는데, 건선도 비슷하게 그렇게 뛰어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나 건선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주로 많이 보시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건선이 심할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보게 되고요. 건선 관절염이 심할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같이 이제 보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치료제도 당연히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 관절염에서 쓰는 약제, 그 다음에 건선 자체에서 이제 쓰는 약제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2개만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덕수 님이 아들이 건선이 심한데 초등학교 5학년쯤에 생겨서 지금은 만성이 된 것 같습니다. 50세가 넘었는데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지금은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집안 내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심하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일단은 저렇게 그 어린 나이, 아주 그 그러니까 발생하는 그 나이가 어릴수록 만성이 잘 되고 더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그 점수 조건만 넘어가시면 당연히 참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진료를 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료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상으로는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동원 참치님 질문인데요. 건선같이 흔한 질병도 임상시험이 진행되는군요. 참여하고 싶은데 진료받는 병원에 얘기하면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예, 일단은 흔한 질병이고 임상시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데 진료받는 병원에 얘기하면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모든 이제 병원에서 다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건선을 많이 보는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지를 그 병원에 먼저 한번 여쭤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털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선학회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근처에서 이제 이런 그 임상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서울 성모병원엔 방철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건선의 최신 치료와 임상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못 들었을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음, 드리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참여 포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직접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직접 거기에서 어떤 병원에서 하는지까지도 좀 볼 수 있는데, 그 모두 다 업데이트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일단 좀 정보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치의한테 한번 설명을 좀 들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래 진료실의 연구진 상담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을 이용하셔서 임상시험을 검색하고 또 참여 의향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임상시험 정보 제공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PD님께서 좀 광고를 해주시긴 했는데, 현재 그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에 접촉을 하셔서, 그리고 참여 의향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CGV 영어 티켓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신청을 사실 하였는데, 네, 저보다 이제 더 많이 임상시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 방문하셔서 참여 의향서 작성하시고, 또 영화 티켓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근데 네, 네. 저는 참여는 안 하고 저는 이렇게 그 서치하고 클릭하고 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